아니, 그냥 딸 결혼한다고 예단비 현금으로 뽑았을 뿐인데 이게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제 사무실을 찾아온 60대 고객 박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는 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했고 몇 주 뒤 2천만 원을 추가로 뽑아 따님의 예단비와 혼수 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본인 돈을 쓴 것뿐인데 왜 해명을 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하셨죠. 혹시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셨나요?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현금 많이 뽑으면 조사 나온다더라는 말, 그냥 헛소문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인출하신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은 당신의 돈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실수 없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경력의 세무사 한도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그럴 줄 몰랐다며 사후에 후회하게 되는 현금 인출과 가족 간 자금 이동의 함정입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그 기록은 금융정보문서원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이 기관은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국가기관으로 보고된 거래는 국세청과 연계돼 고위험 패턴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인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국세청이 이 돈은 어디서 났고 어디에 쓰였나를 추적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절차는 탈세자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도 조심해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불가능한 자금 흐름은 이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 씨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1년간 총 3,600만 원. 송금 메모에는 식비, 생활비,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고 김 씨는 그게 무슨 문제냐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자녀가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서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했고 김 씨 계좌까지 역추적됐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해당 자금에 대해 소명을 못해 결국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그냥 가족끼리 도운 것뿐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사람의 의도보다 자금의 흐름과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가족끼리의 자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이 5월이라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동시에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은 고액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 거래자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입니다. 즉, 눈에 띄는 현금 인출이나 가족 간 고액 송금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내 돈인데 왜 문제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자금의 흐름을 언제,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설명이 설득력 없으면 의심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현금 인출이나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차용증이나 간단한 지출 증빙을 마련해 두십시오. 그 한 장이 훗날 억울한 세무조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지금 통장 잔고 3만 원 남았어. 월세도 밀렸고 등록금 카드값도. 이번 달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한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소리야. 당장 넣어줄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응, 고마워, 아빠. 다음 학기 장학금 받으면 덜 받을게.
그렇게 자녀에게 보내기 시작한 생활비는 처음엔 한두 달 정도만 도와주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고 어느덧 1년이 넘도록 매달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년이면 총 2,400만 원. 딸아이 생일 때는 조금 더 얹어줬고 이사 비용도 한번 지원했으니 3천만 원은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은행과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됐고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무소득자인 자녀가 어떻게 이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 계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 딸인데요. 생활비 준 건데요. 증여는 말도 안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자녀 돕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해당 자녀는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고 부모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동됐습니다. 생활비라면 사용 내역과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10년 기준 면제 한도를 초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그냥 보낸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 무상으로 이전된 금전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땅,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단순 송금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돕지 말라는 이야기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게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이체 메모의 식비, 월세, 등록금이라고 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자녀의 자취방 계약서, 통신비나 수도세 고지서, 아르바이트 유무, 그리고 해당 기간의 소비 패턴까지도 고려됩니다. 그 증빙이 없으면 지속적 무상이전으로 해석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증여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애가 곧 갚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연 2% 기준으로라도 매달 5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셔야 세법상 금전 대차로 인정받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건 쪼개기 송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1,000만 원 넘으면 걸리니까 999만 원씩 나눠서 보내자고 합니다. 오늘 999만 원, 내일 또 999만 원, 다음 주 다시 800만 원. 이게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FIU와 연계된 AI 시스템을 통해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감지합니다. 이런 반복적 쪼개기 거래는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더 빨리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갑자기 전세 계약을 하거나 외제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비트코인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했다. 그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었다면 그 자금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연결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의 계좌까지도 모두 국세청 분석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단, 그 돈이 왜,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그게 없으면 언젠가 자녀의 소비 내역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되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엄마, 나 계약금 3천만 원 바로 보내야 해서 급하게 좀 필요해. 어머, 갑자기 무슨 계약금이야? 전세방 구했어. 너무 괜찮은 데라 바로 걸어놨어. 지금 안 보내면 놓쳐. 그래, 엄마가 지금 통장에서 뽑아올게. 그날 저녁 엄마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 3천만 원을 2번 나눠서 인출했습니다. 한 번은 999만 원, 한 번은 990만 원. 나머지는 다음날 ATM 2곳을 들러서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 들어오지? 지인이 그렇게 조언해줬다면서 똑똑하게 쪼갰다고 안심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처럼 국세청이 실제로 주목하는 2심 거래 패턴 5가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 패턴 중 하나쯤은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의 고액 지출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녀가 갑자기 전세 계약을 하거나 외제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비트코인에 수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건 국세청 입장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뭔가? 누가 준 건가? 그 사람이 증여 신고를 했나? 이런 식으로 바로 조사 루트가 설정됩니다. 두 번째, 현금 쪼개기 인출입니다. 아까 그 어머니처럼 하루에 1,000만 원 넘지 않게 999만 원씩 인출하거나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나눠 뽑는 방식. 예전엔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FIU와 연계된 AI 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금액보다 패턴을 기준으로 감지합니다. 어제도 999만 원, 오늘도 999만 원, 모레도 또 비슷한 금액. 이런 패턴이 보이면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밀 추적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반복 송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것. 매달 300만 원씩 송금. 이는 시간이 지나면 3천,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지만 신고 없이 계속 보냈다면 국세청은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정기적인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자녀 간 돈 돌리기입니다. 부모가 큰딸에게 돈을 보내고 큰딸이 그걸 다시 동생에게, 동생이 다시 부모에게 일부 반환. 이런 식의 순환거래는 자금 세탁 패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은 고위험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단순 가족 간 도움이라는 설명은 명확한 문서나 흐름이 없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보다 과도한 자산 보유 또는 투자입니다. 이건 국세청이 최근 특히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연봉 4천인데 본인 명의로 주식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됐다면 또는 30대 초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부모 계좌로 연결되면 이건 사실상 자녀에게 준 증여로 판단됩니다. 이 5가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턴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은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누가, 언제, 얼마, 몇 번,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를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잡아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건 세금은 얼마나 많이 줬는가 보다 어떻게 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그 방식이 정리돼 있고 용도와 문서가 명확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쪼개기 송금, 반복 인출, 순환 흐름 등으로 복잡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심 거래가 됩니다. 어머니, 이게 국세청에서 온 건데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고요? 이게 뭐야?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세무서에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딸 계좌에 내가 보낸 돈이 문제라고. 그날 오후 60대 이 씨는 손에 떨리는 채로 노란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자녀 전세 계약에 들어간 돈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은 겁니다. 세무조사 통보는 대부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옵니다.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금 출처를 설명하라는 문서를 받으면 당황하고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 중요한 건 대응의 순서입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납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요? 우리 집은 세금 제대로 내는 집이에요. 이런 말, 국세청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세청은 그 사람이 나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서둘러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자녀 계좌, 부모 계좌, 증여 사실, 소비 내역 등 조사 통보 직후에는 섣불리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점검하고 구조를 이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입출금 내역을 잘못 설명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분하게 거래 흐름표를 만드십시오. 언제,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보냈는지 간단하게라도 도표나 표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이 작업만으로도 조사관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달에게 200만 원 송금 월세 보조, 2023년 4월 200만 원 생활비 송금, 2024년 1월 전세 계약 보증금 3천만 원 추가 지원, 용도 자취방 계약 계약서, 월세 명세서 보유. 이런 흐름이 있다면 국세청도 단순 증여와는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없으면 단순 무상 이전 자금으로 간주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녀와 연락하여 입장을 맞추십시오. 부모는 생활비라고 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차 샀다고 말하면 이건 바로 조사 심화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자녀가 잘못 대답해서 부모가 가산세까지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금 흐름이 복잡하거나 이미 5천만 원 이상을 초과한 금액이 이동되었다면 그때는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 정리 및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는 무조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 통보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생활비는 증여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질문이 시작이자 문제의 핵심입니다. 생활비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생활비로 인정되느냐, 증여로 간주되느냐는 단순히 용도가 아니라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시죠. 직장을 그만두고 자취 중인 27살 아들이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다는 말만 하고 소득은 없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부모가 보내줍니다. 1년 동안 2,400만 원. 국세청은 이 송금을 생활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며 소득 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고 부모가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고액을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왜 이 돈이 필요했는지, 실제 생활에 쓰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첫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입니다. 매달 10만 150만 원 수준의 지원은 실제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매달 30만 500만 원, 심지어 1천만 원 이상을 반복 송금했다면 그건 생활비라기보다는 사실상 자산 이전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일시적인 지원이어야 합니다. 몇 개월간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수년간 매달 동일한 금액을 보내는 건 다르게 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1년 이상 반복 송금된 사례는 거의 대부분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 자녀의 소득 여부와 소비 내역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월 200만 원씩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매달 300만 원씩 보냈다면 국세청은 이건 생계를 위한 지원이 아닌 자산 이전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병원 입원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사용 내역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취방 계약서,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록금, 병원비 등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국세청도 판단을 유보하거나 생활비로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그냥 생활비였어요라고 말하면 그건 주장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다섯째, 부모가 동시에 다른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송금했는지 여부도 참고됩니다.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반복적이고 고액으로 돈을 보냈다면 그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 비교 분석도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비상식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과도하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전체 정황과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 송금 시 단기적이고 필요한 사안일 때 그에 맞는 소액 송금과 일부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만약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다면 부모의 송금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을 내 아들한테 줬다고 세금을 이렇게까지 물어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 씨는 분명 억울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성인 아들이 결혼할 때 혼수 자금과 예단비, 신혼살림 비용 명목으로 2년간 약 8천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에 무슨 신고까지 하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며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됐고 흐름이 부모 계좌로 연결되자 국세청은 박 씨에게 증여세, 납부 통보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했습니다. 추징된 증여세는 약 900만 원, 여기에 가산세 180만 원까지 더해 총 1,080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건 가벼운 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 10% 20%, 여기에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증여세의 경우 15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얼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 이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주면 반드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면제 한도를 넘겼는데도 몰랐어요. 혹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넘어가려다 나중에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세금은 물론 가산세와 납부 지연이자까지 덤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8천만 원을 주고 아무 신고도 안 했다가 5년 후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약 6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 120만 원, 5년간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약 90만 원, 총합 약 810만 원, 플러스 이자하면 1천만 원 가까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제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신고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내부 해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녀가 받은 돈으로 아파트 계약, 외제차 구입, 코인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취득 행위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단순 송금보다 자산으로 전환된 흐름이 발견될 경우 사후 증여 목적이라고 보고 추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면제 한도를 넘겨서 자녀에게 돈을 주셨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몇백만 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수년 뒤 가산세, 이자까지 더해서 두세 배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아무 신고 없이 수년간 자녀에게 송금해 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경정 청구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잦은 납부를 검토하시는 게 현명한 대응입니다. 세무사님, 저희는 절대 증여 아니에요. 다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자는 받으셨나요? 상환 일정은 지켜졌나요? 차용증에 이율이 명시돼 있나요? 이 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그 차용증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일수록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즉, 실제 돈을 빌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증여를 포장하기 위한 서류인지 내용과 실행 여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딸이 결혼 준비를 하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자 부모는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자도 주고받지 않았고 상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딸은 예단과 가구, 가전제품을 사고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죠. 이런 경우 국세청은 차용증을 형식적 문서로 판단합니다. 결혼자금은 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항목이고
거기에 이자도 없고 상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상 이전, 즉 증여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도 대여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자율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대여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2025년 기준 약 4.6% 이하로 빌려줬다면 차액만큼을 이익의 무상이전 즉 간주 증여로 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상환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예, 2026년 12월까지 3천만 원 일시 상환 또는 2025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30개월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들어가야 하며 실제로 그 일정대로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져야 신빙성 확보가 됩니다. 셋째, 실제 이자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에 연 4%라고 명시했다면 부모 계좌로 매년 혹은 분기별로 이자가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은 이 거래를 진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자를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조사 시 결정적으로 대여 의도를 입증하는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쪽 서명이 있어야 하며 자필이면 더 좋고 공증까지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한 문서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이름만 바꿔서 출력한 뒤 부모만 서명한 경우 국세청은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다섯째, 자녀의 자금 흐름과 소비 내역이 대여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자취방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를 샀다면 차용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다르므로 국세청은 그 자체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돈을 빌려줬다는 행위와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증거 세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보는 건 단 하나,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흔적이 돈의 흐름 속에 존재했는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용증은 쓴다가 아니라 살린다가 중요하고 그 효과는 문서보다 실행에서 나오며 가족 간에도 돈은 돈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비로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건 진짜 억울해요. 제가 매달 엄마 생활비 보내드린 건데 그게 왜 증여예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실제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한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매달 150만 원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왔고 3년 넘게 그걸 빠짐없이 이어왔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당연히 자식된 도리였고 어머니도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이 이 거래를 들여다보면서 자산 무상이전, 즉 역방향 증여로 의심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증여세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걸 떠올리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줄 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낼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정기성이 있느냐를 봅니다. 김 씨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낸 경우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 혹은 용돈 지급이라는 일상적 무상이전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동이다라는 쪽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부모의 자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고령이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고액을 반복해서 송금한다면 그건 생활비라기보다는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용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부모가 그 돈으로 증여세 없이 손주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전체 흐름을 간접 증여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엄마 명의로 적금을 매달 5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3년간 누적된 금액이 1,800만 원. 적금 해지 후 엄마는 그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구매 당시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딸이 증여한 자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 명의로 금융자산을 형성해주면 그 자체가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 생활을 돕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생활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열어두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고령 부모가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것, 송금 금액이 월 100만 원 이내 소액일 것, 간헐적으로 필요시 한시적 지원일 것, 사용처가 실제 생활비 지출로 입증 가능할 것, 병원비, 공과금, 식비 등.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금액이 크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그게 어느 방향이든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역방향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리로 한 행동이 증여로 해석되는 현실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줄 때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성, 금액의 크기, 용도 불일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금액이 작고 일시적이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로 자산을 형성해주는 경우 간접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엄마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놨어.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엄마 쓰시라고. 적금도 하나 들었는데 금리는 낮아도 꾸준히 모아놓으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 명의로 보험이나 적금을 들어주는 건 의외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이 낸 돈으로 부모 명의의 적금을 수년간 유지했다가 해지 후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걸 자녀의 자금으로 부모가 이익을 얻은 구조로 간주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부모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도 보험금 수령 시 자녀 부모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의 실질적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언제나 세무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자산 관리 편의상 명의를 바꾸거나 대신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선의가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자산의 출처, 납입 주체, 이익의 귀속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공동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관리하다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전액 부담했는데 명의만 절반씩 나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당 지분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는 공동이지만 돈을 입금하고 인출한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면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중심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특히 공동명의 계좌로 증여받은 돈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면 그 자체가 국세청에 의심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 편의상 공동명의로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직접 자산을 마련했을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부모 돈이 섞였는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자력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다고 주장해도 계약금의 일부가 부모 계좌에서 나온 흔적이 있다면 국세청은 합산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중 1억 원이 부모 통장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1억은 부모 자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사업을 하면서 부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정식 계약서나 지분 구조가 없다면 단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망 이후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전 증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중복과세되는 경우입니다.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와 세금 처리를 해야 향후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자산 이전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고와 세금 납부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금 흐름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하며 문서화된 근거와 실제 흐름이 일치해야만 세무조사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가족 간 돈 문제로 억울한 세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은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도윤 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